안녕하세요. 국내운영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비즈니스 모델 2탄, 저번에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은 이제 K푸드, 한국 음식료 시장이 얼마나 해외로 잘 확장을 하고 얼마나 제품 확장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터리 산업이든 뭐 어떤 산업이든 저희가 항상 스텝 5, 5가지 단계를 통해서 특정 기업의 제품, 서비스 혹은 산업이 확장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매력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셋 플러스는 항상 스텝 1에서는 산업의 존재, 스텝 2 산업의 성장, 스텝 3 기업의 경쟁력, 스텝 4 기업의 판매하는 제품하고 서비스의 퀀티티, 프라이스, 코스트의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 스텝 5에서는 저희는 보통 밸류에이션 모델을 PER라고 이제 PFR이라고 해서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프리캐시플로우로 나눈 실제 주주한테 돌아오는 이익을 감안한 이제 PFR이라는 그 두 개 지표를 이제 메인으로 삼는데, 그거를 통해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얼마나 매력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 확인을 한다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산업의 성장에서도 Q를 볼 때 Q, 그러니까 회사의 제품이죠. 제품 확장을 볼 때 우리 두 가지를 본다. 이제 N1, N2, N1은 제품 카테고리의 확장, 그리고 N2는 이제 지역의 확장, 제품의 지역의 확장.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든 확장을 할 때 N2를 본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K푸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아무래도 이 N1하고 N2의 성장이 되게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됐고요. 처음으로는 이제 N1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뭐 수많은 이제 국내 음식료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 기업들이 제품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을 확장을 잘하고 있다. 이 K푸드가 이럼으로써 어쨌든 지역 확장, 제품 확장을 통해서 매출의 큰 성장, 곧 그 주주 이익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구조에 굉장히 그 초입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굉장히 좀 많이 있겠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 한류라는 게 과거에는 뭐 중국하고 일본이라는 아시아 시장에 갇혀 있었던 게, 최근에는 뭐 수많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들이 드라마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소속사가 내는 엔터테이너들이 기존에는 이제 중국, 일본을 넘어서 최근에는 이제 북미하고 유럽,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엔터테이너들하고 이제 영화 배우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수많은 음식료들, 그 한국의 문화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만 뭐 옛날부터 뭐 저도 어렸을 때 사실 뭐 유학생활에 필리핀에서 하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이제 미국에서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한류에 대한 문화는 굉장히 좀 많았어요. 뭐 중국인들, 일본인들, 우리나라 뭐 김, 뭐 라면은 기본이고, 뭐 김, 뭐 참치캔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너무나 좋았는데, 과거에는 이게 동남아 이제 아시아권에서만 인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굉장히 큰 북미하고 유럽으로 확장되는 게, 저는 과거와는 또 다른 폭발적인 성장을 해외에서 이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저희가 제품의 카테고리 확장, N1이죠. N1 확장을 보게 되면 이 기존 사업이 신사업으로 대체되는 것들 여러 가지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한 건 이 네 가지지만, 이 네 가지 외에 수많은 신사업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네 가지 신사업은, 뭐 예를 들면 기존에 뭐 생수를 하고 있던 사업이 사람들은 너무 좀 단조로운 맛보다는 새로운 맛이 첨부된 뭐 차나 좀 스파클링 음료로 수요가 좀 이동을 하니, 수많은 음료 업체들이 기존에 생수하던 사업에 대한 공장을 조금 전환해가지고 차하고 스파클링 음료 쪽으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 MZ세대 같은 경우는 뭐 MZ세대 포함해서 노인 인구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웰빙,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니 유설탕에서 조금 더 이제 설탕 맛을 대체하는 건강에 좀 좋은 첨가료들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 두 번째는 좀 고칼로리에서 저칼로리.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 같은 경우는 주세법이 좀 변경이 돼서, 기존에는 저희가 뭐 소주의 병을 보게 되면 칼로리에 대한 표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앞으로 칼로리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라 라는 것처럼 술마저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칼로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다
라는 거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고칼로리에서 저칼로리 확장이 기존 음식료들도 존재하겠지만 앞으로 뭐 주류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트렌드가 구조적으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한국의 매운맛이 뭐 워낙 유명하죠.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저도 옛날에 뭐 남미를 가다 보면은 남미, 뭐 브라질이나 페루 같은 데는 사실 매운 음식들에 대한 수준이 사실 우리나라랑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그 알싸한 그 매운맛이 지금까지는 이 K 푸드의 맛의 대명사였다면, 앞으로는 이 K 푸드 그 매운맛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맛의 확장이 좀 보여지고 있다. 제가 사실 여기서 특정 기업을 좀 언급해 드리긴 쉽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볶음면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 매운맛 라면을 출시를 통해서 해외에서 성공한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유통 채널을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수많은 음식료 브랜드를 좋아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에 대한 그 생태계를 구축한 이후에 이 매운맛에 수많은 플레이버, 그러니까 맛을 좀 추가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운맛에 까르보나라 맛을 추가한 거, 매운맛에 뭐 치즈 맛을 추가한 거, 매운맛에 뭐 짜파게티를 섞은 맛 등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제품 카테고리를 좀 넓히고 있다는 게 음식료 업체들, K 음식료 업체들이, 대한민국 음식료 업체들이 좀 보이고 있는 모습 아닐까. 그래서 과거에는 어쨌든 뭐 생수만 팔고 유설탕 음료만 팔고 고칼로리 음료, 한국의 매운맛에서 이런 약간의 그 DNA 변화, 약간의 IP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제품 카테고리 확장했다는 게 지금 음식료 업체들이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MZ세대들이 굉장히 그 웰비잉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앞에 회사 앞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젊은 친구들이 과거에는 물론 과거에도 그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 최근에 이제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이제 본인의 정체성, 뭐 자아를 표현하는 약간 수단인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먹는지, 어떤 걸 소비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본인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자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굉장히 커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물론 웰빙에 신경을 썼지만 요즘은 조금 더 사람들이 칼로리가 많은 게 아니라 좀 저칼로리, 무칼로리, 나 설탕이 많은 음료가 아니라 좀 저설탕 음료들을 좀 선호해라는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국내에서는 뭐 음료 업체들이 좀 여러 개가 존재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그 언론에서 나와 있는 기사다 보니까 뭐 롯데칠성 음료 같은 경우는 뭐 제로슈거 탄산 음료 매출 비중이 뭐 10에서 20%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21에서 26%로 뭐 5%포인트 이상의 증가.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이런 트렌드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 칼로리 탄산 음료 시장 규모가 21년도에 뭐 2,200억 정도 추정되지만, 이건 뭐 2년 전 대비해서 거의 3.8배 이상의 높은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음식료 업체들이 제로 칼로리 음료의 비중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런 세상의 변화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빠르게 좀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는 뭐 N1 제품 카테고리 확장에 대해 좀 포커스를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지역의 확장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전 세계 식품 시장 규모거든요. 전 세계 식품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약 9,100조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이 중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유럽 비중이 이 9,100조 중에서 29%, 북미 비중이 20% 정도 한다. 그러니까 이 9,100조의 거의 절반이 지금까지 K푸드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았던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일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김치와 라면과 참치캔과 김을 먹었던 소비에서 앞으로는 K 컨텐츠라는 한류 열풍을 타고 북미하고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K푸드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장이 전 세계 식료품 시장 규모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하고 유럽이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럽하고 북미 침투가 낮은 우리나라 K푸드 업체들은 올해부터는 뭐 작년부터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폭발적인 이든 뭐 구조적인 성장에 진입의 초입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렇게 말씀드린 50% 9,100조라는 식료품 시장 규모에서 50%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나온다 하면, 그럼 북미하고 유럽으로 나아가는 이 시작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이 수출액이 그렇게 증가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17년도에 지난 5년간 K푸드 수출액 추이가 2017년에 91억 달러, 21년도에 113억 달러로 추정을 해서
약 4년 전 대비해서 21%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인정받는 주요 K푸드 품목들은 일반적으로 뭐 김치, 라면, 냉동만두, 뭐 고추장, 뭐 된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컸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냉동만두가 사실 미국에서는 덤플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덤플링은 먹어보면 그 만두피가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냉동만두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만두를 보게 되면 만두피가 얇아가지고 안에 되게 알차고, 근데 미국인들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소비하는 그 중국 문화가 엿든 덤플링이라는 걸 먹으면 만두피도 두껍고 안에 속도 좀 뭐 이상하고 해서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냉동만두는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소비했던 중국의 덤플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우리나라의 냉동만두,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냉동만두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딱 이 지표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21년도에 냉동만두 수출액,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금액이 3년 전 대비해서 97% 이상 증가했고, 라면 같은 경우는 63%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 라면은 꾸준하게 캐시카우로서 계속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이고, 거기에 뭐 냉동만두 같은 제품이 전 K푸드 수출액 증가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이게 특정 기업이긴 하지만 이것도 뭐 언론 보도상으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냉동식품 수요가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아무래도 나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인구 3억 중에 대부분이 저 동부하고 저 서부, 뉴욕 쪽하고 캘리포니아 쪽에 많이 살고, 이 중부는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좀 적거든요. 여긴 사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아마존이나 뭐 월마트, 콜스, 뭐 타겟 같은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텍사스에서 나왔지만 텍사스가 굉장히 넓어요. 저희 집에서 월마트를 가고 타겟을 가고 콜스를 가기 위해서는 뭐 자동차로 보통 3-40분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뭐 대형 마트도 그렇게 3-40분 걸리면서 가야 되는데, 뭐 저희 집 주변에 뭐 식료품 가게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배달 문화가 잘 돼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냉동 음식에 대한 레토르트 그리고 HMR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근데 이런 시장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K만두의 맛이 북미에서 인정을 받았고, 이게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비비고 같은 경우는 CJ 제일제당이 HMR 브랜드죠. 2020년도에 1조가 나왔지만 이 중에 67%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그만큼 해외로 확장하는 K푸드 업체들의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 K푸드 업체 중에 CJ 제일제당의 그 비비고가 해외 확장을 잘하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온 거지, 뭐 저희가 CJ 제일제당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자료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을 좋아하고 라면, 냉동만두, 오케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지금까지 이런 기존의 K푸드가 해외로 확장을 잘했던 제품들도 존재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농식품 수출 10대 유망 품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안엔 제가 말씀드린 김치하고 고추장, 라면 같이 기존에 잘 팔리던 제품들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추가 7개에 대한 새로운 제품들이 앞으로 북미와 유럽, 해외에서 굉장히 빠르게 잘 먹힐 것이다 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떡볶이, 뭐 과자, 음료, HMR 가정 간편식, 뭐 인삼류 등이 굉장히 좀 많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수많은 이제 품목들에 대한 수출액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K푸드의 N1하고 N2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제가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되게 주목하고 있는 업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걸 비즈니스 모델 단에서 한번 풀어보고 싶은 게, K방산업이 앞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해외로 증가하는 것 같고, 뭐 K엔터도 존재할 것 같고, 그래서 수많은 이제 그 이슈들이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좀 더 뎁스 있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떤 업종이나 제품 그리고 기업을 볼 때
뭐 이런 관점으로 일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 사실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디테일하다 보면은 그게 또 관심도가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